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레이더의 김영석입니다. 새해 연휴 기간 동안 또 이례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런 비트코인의 또 변동성과 같이 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어떤 증가세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증권형 토큰이라고 불리는 STO를 또 전격적으로 허용하게 되면서 이 제도와 움직임 또한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디지털 자산 및 주가도 연일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거래소에 또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코인들 그리고 이 코인들을 취급을 하고 있는 거래소 관련해서 김영석의 코인레이더에서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또 동향 그리고 분석할 때 필요한 많은 사항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펜버스의 황동우 대표님 그리고 제우스캐피탈의 권석준 대표님과 함께 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차트와 또 백서 그리고 거래 양상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자분들도 프로젝트를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몇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연휴 지나고 또 처음 뵙는 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한 주 동안 못 뵙다 보니까 막상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 이 명절에 내 형제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좀 아쉽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연휴 전후로 사실 시장이 워낙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예. 벌써부터 막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 자산이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또 상승을 한 것, 네. 특히 비트코인이 30% 이상 상승을 굉장히 했다.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네.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쉽지 않으셨는지. 아셨습니다. 근데 못 보는 사이에 굉장히 젊으셨어요. 제 나이라고 한다면 젊어졌다라기보다는 어려졌다라고 하는 게 네, 어려졌네요. 맞지 않겠습니까? 예, 머리를 짧게 자르셔서 그런지 예.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제 머리를 안 자르면 또 안 자른다고 소리 듣고 잘랐으면 또 잘랐다고 소리 듣고. 어쨌든 뭐 이번 연휴 때 예. 블록체인 시장이 굉장히 또 열띤 뭐 불장같이 그러니까요, 많이. 맞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에 지금 투자하시려는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네. 굉장히 또 올해는 또 다른 어떤 기회의 장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최근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이 설 연휴가 또 끝나자마자 이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변동성이 좀 위아래로 네. 커진 것 같지 않습니까? 최근 이 대한민국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추세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은 연휴 직전에 그러니까 11월부터 사실은 FTX 여파 때문에 워낙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특히 FTX에 투자를 받거나 혹은 알라메다 리서치에 투자를 받았던 프로젝트들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워낙 많은데 오히려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FTX 여파 때문에 더욱 꺾여버리는 그런 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았었는데 FTX 여파로부터 굉장히 회복을 많이 하면서 또 공교롭게 또 코로나 회복을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서비스 중심적인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도드라졌었으며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하락했었던 하락폭이 사실 거의 그대로 반등이 돼버리는 예. 그러다 보면 차트를 딱 보면은 정확하게 빠진 만큼 그대로 이미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올라간 게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그럼 더 이거 뚫고 더 넘어갈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네. 어떤 여기서 횡보를 할 건지 어떻게 유지가 될 건지에 굉장히 많은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어떤 뭐 추세를 뚫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온 이유가 이 FTX 사태가 촉발하기 직전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또 상황이 좋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분위기가. 네. 그 펀더멘트 굉장히 좋았었는데 예. 거기서 사실은 거꾸라지면서 그 여파가 약간 진행되다가 공교롭게도 이 설날 연휴 전후로 예. 네,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는 좀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큰 흐름들과 큰 모멘텀들이 있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어쨌든 간에 떨어진 만큼 지금 반등을 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뭐 코인에 대한 가격적인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투자자분들도 뭐 이 불장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좀 집중하면서
가격적인 횡보보다는 그 프로젝트들의 예. 정말 전망이 있는지 어떤 내용, 비즈니스 정말요. 모델을 좀 많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보셨을 때 어느 정도의 또 전망이 좋은 프로젝트들이 계속 보이십니까? 네, 어쨌든 산업의 큰 축으로 봤을 때 트렌드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겠지만은 어떤 이제 메타버스나 어떤 P2E적인 시장으로 NFT 시장으로 많이 산업이 몰려가고 있고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NFT 관련된 어떤 많은 유수의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모습들이 기사로 가시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산업의 같이 따라가고 있는 업체들을 계속 또 발굴하고 찾아내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어떤 적극성이나 관심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또 올해 한 해가 이 계속해서 빨간불이 켜지는 이런 불장을 좀 염원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굉장히 강렬한 빨간색. 네, 돌장 아니겠습니까? 예, 또 상당히 미남이셔요, 권석준 대표님이. 약간 제가 좀 미남입니다. 그 조인성 씨라든지 현빈 아우, 씨. 닮은 조인성 것 씨가 같은. 들으면 굉장히 예, 영광입니다. 예. 일단 내일 유튜브 댓글에 달릴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그 최근 설날 전후에 있었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예. 사실 국내는 STO 부분. 그렇죠. STO 같은 경우에도 이게 허용이 될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무려 약 3년, 4년 동안.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오래됐죠. 특히 이제 그 앞서 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NFT는 이미 메인 불장에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수많은 기업들, 작은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큰 대기업들도 메타버스 개발을 앞다투고 있고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NFT 형식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들, 디지털 블록체인 시장들, 또 블록체인이 아닌 유저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포합을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의 관건은 STO 부분. 뭐냐면 상장사들이나 큰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통적인 금융과 비전통적인 블록체인 금융을 같이 맞물려가지고 파일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예. 사실은 정부적인 입장과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다 보니 좀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기업들은 앞서 나가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좀 큰 기관들은 오히려 약간 어떻게 가야 할지 좀 방향을 설정을 못하던 타이밍에 연휴 도중에 이런 STO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인 정부 입장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도화할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워낙 이례적이다 보니 오히려 해외 시장은 해외 시장대로 FTX 여파부터 회복이 되면서 불장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는 디지털 자산 시장과 이와 관련되어 있는 주가까지 같이 약간 불장을 보이고 있는 예. 그런 좀 굉장히 사실은 설날을 이제 시작하고 이번 새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많은 좀 기대와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규제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굉장히 또 악재로 다가올 당연하죠. 수 있는 맞습니다.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사실 이 디지털 자산 그리고 증권형 토큰 또 NFT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각종 규제들이 딱히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은 재단이라든지 프로젝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또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정부의 좀 발빠른 어떤 규제에 관한 스탠스가 좀 숨통을 맞습니다. 틔워줬다. 좀 약간 그 위축되었던 시장 심리를 좀 풀어주는다는 느낌? 그게 굉장히 강했었죠. 예, 정말 이 새해가 또 시작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더욱 이 시청자분들도 분석적으로 차트에 대한 접근과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이 대한민국의 또 대표적인 거래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5대 거래소, 맞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런 다양한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 거래소들에 상장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이 기술성이라든지 프로젝트의 어떤 뭐 공신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주는 차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특히 이렇게 불장이 올수록 그리고 언론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거래소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많은 시청자분들이 코인을 접하고 또 이런 상품들을 투자하고 혹은 투자를 고려하기 위해서 정보를 받는 가장 큰 창구들이 바로 지금 자료화면에 있는 것처럼 코인원, 빗썸, 업비트와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런 거래소들에 상장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실패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 상장이 됨으로써 어느 정도 기본적인 투자자들한테 좀 제시해 볼 만한 정도는 된다. 약간 그 정도의 1차적인 검증 정도가 되는 그런 잣대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이 지금 자료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거래소들은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검증을 한다든지 프로젝트의 뭔가 신뢰도를 보장해주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소개해주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좀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건 거래소가 보장을 뭐 한다라는 어떤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또 좋은 코인들 그러니까요. 투자자들에게 소개해주는 네. 정도의 선에서 그치는 게 그쵸. 가장 좀 건전한 시장 아닐까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시장도 워낙 커져서 예. 이제는 단순하게 디지털 자산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 방금 빠르게 자료 화면이 지나갔지만 빨간색으로 이제 표기된 부분들이 뭐냐면 원화로 시장이 있고 또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마켓, 예. 또 비트코인과 USDT인 테더 코인을 가지고 또 거래할 수 있는 마켓, 각각 다양한 마켓들과 각각 다양한 상품들을 제시를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검토를 하고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유저들한테 공개를 하는 일종의 약간 종합 장터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자산을 또 투자하고 거래를 하려는 시청자분들은 이 거래소가 제공한 정보들이 상당히 또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이 네. 중에서 어떤 정보를 중점적으로 봐야겠습니까? 네, 좀 저는 오늘 좀 사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백서일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실제 이제 거래소들이 과거에는 많이 부족했었지만 이제 점점 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측 화면에 예. 땡땡 뭐 디지털 자산 이런 상장 공지가 나가면은 그 공지사항의 밑단에 더 들어가서 백서, 커뮤니티 채널 그리고 검증된 보고서 이런 것들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거래소들이 먼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백서 자료를 먼저 보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상장이 된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재라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참조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하루 거래량 데이터들입니다. 예. 이 특정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커뮤니티가 많다라는 것은 이거를 사고 팔고 또 투자하고 또 재단 입장에서는 또 나온 자료들을 또 다시 또 매입을 해주고 예. 이런 상당한 유동성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 차트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거래량 차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또 코인을 가지고 직접 결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아직은 그죠 많이 예, 부족하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 공급되는 유동성이 있냐 없냐 자체가 당연하죠.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재단 측에서 공급하는 유동성의 규모 그리고 재단이 공급하는 유동성들을 얼마나 시장에서 그걸 소화하고 있는지 예. 아직까지는 디지털 자산이 아직은 성장기이고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를 한다라기보다는 뭔가 투자적인 차원 그리고 요즘 나오고 있는 P2E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컨텐츠 내부에서 소화가 되는 물량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서 하루 거래량이라는 것이 결국 형성되기 때문에 물론 프로젝트를 보실 때는 꼭 자료를 한번 보시고 두 번째로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하루 거래량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1차적인 기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또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볼 때 이 코인원 거래소를 한번 또 예시로 들어가 본다면 사실 다른 거래소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3대 거래소다라고 한다면 코인원까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유명하죠. 네. 예. 근데 이 코인원 보면은 거래량이 또 영원으로 표기가 되는 네. 이런 코인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권석준 대표님 네. 이러한 프로젝트는 왜 이러한 거래량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코인원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그 레버리지가 가능했던 거래소 중에 하나였어요. 예.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저도 17년도, 18년도에 레버리지를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행성 뭐 이쪽으로 분류되면서 이제 폐지가 됐었죠. 예. 코인원은 굉장히 이제 기억이 저도 많은 거래소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많은 코인들이 거래량이 영원히 나오는 희한한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믹스가 폐지된 게 거래량이 없고 거래량이 기준 이하의 미달인 코인들은 상폐시키겠다는 게 코닥의 입장이기도 했는데 이상하게도 코인원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코인들이 거래량이 영원임에도 불구하고 예. 많은 코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많은 어떤 의문이 들지만 중요한 거는 뭔가 그 코인의 재단들과 거래소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거죠. 그거 아닌 한 이상. 번쯤 이 코인원 같은 경우에 지금 제 앞에 컴퓨터에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 한번 자료 화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보시면 이 코인원의 메인 화면인데 실제로 지금 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페이지고요. 이 거래 대금을 또 기준으로 본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죠. 예. 거래량이 0원을 기록하는 코인들이 또 상당히 맞습니다.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한두 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0원 그리고 이게 지금 원 단위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채 50만 원도 되지 않는 코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이 거래소로서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렇게 본다고 하면 거래소가 뭐 거래소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모습밖에 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좀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 게 오늘 기준으로 24시간 기준으로 지금 상승률 1위, 2위, 3위, 한 5위 정도까지 거래량이 500만 원을 넘기는 코인이 전혀 없네요.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 예, 아니 뭐 단순히 지금 뭐 단점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약 5천 원 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이날 상승률 2위를 했다. 22%가 또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양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2020년, 21년도에 정말 네. 많은 거래소들이 난립할 때 예. 원화 마켓에 입금이 가능하고 난립할 때 그 중소형 거래소들의 어떤 패단이 보이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예.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위험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저런 차트를 보면서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이제 거래량, 그러니까 유동성이 적은 프로젝트일수록 등락률이 사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중에 풀려져 있는 양 혹은 거래소 내에 유입되어 있는 양 거래량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제 특정 이제 인물, 특정 세력이 매입을 한다든지 특정 세력이 매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래량 자체가 거래량의 등락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일반 투자자분들 쪽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이나 분석 없이 등락률만 보고 들어갔더니 쉽게 투자금 손실이 난다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서 약간 그 추격 매매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그 등락률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 거래량이 부족하면 할수록 그런 유혹에도 많이 빠질 수가 있고 하지만 그거에 논의되기 전에 거래량이 0인 상품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게 계속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점은 정말 이게 좋은 사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저기 코인원 화면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등락률 사실상 이 거래 대금이 다 0원이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이 없는 코인들끼리는 이 순위 나누는 게 사실상 좀 무의미하지 무의미하죠.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이게 지금 일봉 기준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차트가 매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점이 찍혀 있다라는 네. 것 자체는 보통 이게 한 30분 봉에서도 이런 차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지 거래가 저래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또 아는 코인도 있지만 뭐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코인들도 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권석준 대표님, 네네. 이 거래량이 기록되지 않는 프로젝트들은 투자를 또 진행하기에 다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의 전반적인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들도 예. 다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 거래량이 0원이라고 해서 그 코인에 대한 프로젝트가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거나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재단과 거래소의 어떤 문제 부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소에서 그 현재 거래량이 0원으로 보여지는 거래소가 예. 그 코인에 대한 어떤 그거를 아예 놓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상장을 시켜놓고 한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격적인 이슈가 있기 이전에 상장시켜놓고
소위 말해서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거래량을 유발시켜 수수료를 가지고 해당 프로젝트는 예를 들어 국내를 떠났으면 왜냐하면 바이낸스에도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 쿠코인이나 세계 유수의 글로벌 프로젝트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들도 많은데 국내 코인원의 거래소의 어떤 입장 문제가 반드시 저는 있을 거라고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거래소 가격이 거래량 0원이라고 하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코인이 글로벌 거래소 상장이 되어 있으면 그 백서를 통해서 이들이 그 사업을 정확히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면밀하게 좀 검토하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금 권 대표님이 그 말씀하신 주신 내용에서 예. 조금 제가 좀 덧붙이면은 되게 중요한 말씀하셔가지고 왜냐면은 방금 자료 화면에 있었던 알파하고 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코인원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아니라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쿠코인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글로벌 탑 메이저 거래소들에는 다 상장이 돼서 그리고 이미 차트가 보고 있다시피 굉장히 많은 불장에서 큰 가격 상승이 있었다가 대규모 조정이 와 있는 상태의 예. 상품들입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두 재단들 모두 굉장히 큰 유명한 해외 재단들인데 이상하게 코인원에서는 거래량이 하나도 없고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 보니 움직임도 하나도 없는. 그럼 결국은 이 이슈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한창 2019년, 2020년 때 상장했던 코인들인데 이 상품들 같은 경우는 상장에만 워낙 몰두가 되어 있고 상장을 함으로써 여기에 나온 거래 수수료에만 워낙 집중이 되다 보니 오히려 상장 이후에는 좀 관리가 좀 소홀하고 그리고 재단에서도 역시 한국의 관리가 소홀하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런 재단들의 한국인 활동과 한국 IR 활동을 지원해줄 명분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 프로젝트에 좀 더 넘어가고 그런 예.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안타까운 좀 방치되어 있는 듯한 현실로 가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런 도도나 이런 프로젝트들의 코인을 매수를 했던 이 투자자들은 결론은 시장의 유동성이 좀 더 많은 곳으로 어차피 이탈하게 되면 예. 결론은 국내의 어떤 사업자들이나 국내에서 좀 더 혜택이나 이슈 어떤 경제적인 기회비용이 있을 만한 어떤 모든 어떤 기회비용들이 해외 거래소로 다 나아가는 어떤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형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저렇게 또 거래량이 없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또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실 이 알파나 도도 지금 방금 전에 또 예시로 들어주셨던 이런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거래소들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러한 코인들이 국내에서는 거래량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 말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 코인원 자체에 대한 또 유동성 공급이 좀 많이 모자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 부분이 좀 약간 다소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알파하고 도도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하고 쿠코인에서는 사실 나름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예. 물론 두 프로젝트 모두 2019년, 2020년을 대표했던 프로젝트다 보니 사실 2023년인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좀 진부한 당시에는 혁신적이었지만 지속적인 혁신 모델을 좀 만들지 못했던 것들은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자료화면에 있는 이 알파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이 보고서들은 전부 다 코인원이 당시 상장을 하면서 발표했던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블록체인에 담아가지고 공유를 하고 그걸 공유를 하고 구매를 하면서 나오는 보상들을 다시 또 채굴 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나름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이었었고 아니나 다를까 코인원에 상장하고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당히 매수가 있었고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약간의 그 피크라고 할까요? 그 피크가 지나갔더니 지금은 굉장히 약간 방치가 되고 모멘텀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 좀 다소 이런 투자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아쉽고 결국 그러면은 바이낸스에서는 거래가 되고 쿠코인에서는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왜 코인원에서는 안 되고 있냐? 결국은 이게 유동성 이슈 부분하고 한국 커뮤니티에 대한 게이트웨이적인 역할에서 거래소가 약간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예.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유저들은 굉장히 냉철하거든요. 유동성이 없는 판에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코인을 가지고 다시 바이낸스 들어가서 한국 유저들이 다시 백으로 바이낸스에 들어가서 거래가 되는 예. 그런 약간 실정들이 되면서 좀 한국만의 좀 독보적이고 한국만의 혁신적인 모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코인의 이 시장 자체가 이제 한 6년, 7년, 8년 가까이 되어 오면서 이 시장에서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는 학습 효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유동성이 크고 어차피 코인은
이동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국내에만 있었다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 유동성이 모이는 곳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글로벌 경쟁 시대가 맞습니다. 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최근에 또 가장 큰 이슈였죠. 이 위믹스 코인의 상장 폐지에 있어서 또 큰 목소리를 냈었던 코인원이 위믹스의 당시 상장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유통량에 관한 이슈를 또 들고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에 저촉이 된다라고 해서 위믹스의 상폐를 또 주장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래량이 없고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점 또한 거래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체적인 이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의아함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상자산은 기존의 전통 금융에 있는 금융 시스템하고 동일하게 하나의 쌍으로 똑같은 가상자산도 동일한 비즈니스가 자본시장처럼 발생할 거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현재 거래소는 증권거래소 같은 그 정도 역할인 거고, 그럼 은행 같은 역할은 커스터디 영역, 그 다음에 이제 NFT, STO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체거래소 같은 역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이제 페이 시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거래 시장, 카드, 신용카드 쓰거나 이런 시장도 다 저는 가상자산의 그 결제 시장으로 다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정부라든지 언론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그 불법적인 거나 위험 요소들, 리스크에 대해만 계속 언급을 했고, 이거에선 대안이 없었어요. 어떻게 쓰면 되고, 어떻게 투자하면 되고, 이런 내용들의 보도들이 없었고, 이런 블록체인의 실상에 대해 실제 비즈니스에 일어나는 내용을 잘 보도해 주시고, 또 반대로 이거에 대한 위험 요소라든지 자금 세탁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또 리스크도 알려주시고, 그럼 투자자 보호가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리드하는 등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1월 30일 코인레이더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동우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거래량 자체가 없다라는 건 거의 일반 투자자들과 재단 간의 소통이나 투자 활동이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앞서 잠깐 이제 이야기 나왔었지만 결국 디지털 자산은 재단과 커뮤니티 간의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특히 이게 이제 현재 2023년은 웹 3.0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탈중앙화된 플랫폼에서 탈중앙화된 컨텐츠를 유저와 재단이 같이 맞물어서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열렸는데, 그 중간에 있는 매개체가 저는 거래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거래소는 직관적인 우리 상품에 대한 투자성, 직관적인 우리 상품에 대한 그런 마케팅적인 역량을 판단하는 첫 번째 지표가 거래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방금 자료에 보신 것처럼 코인원에 있는 다양한 이제 사실은 되게 유명했던 재단들이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코인원에 있는 유저들과 이 재단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저는 가장 중요한 거가 상장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 예. 결국은 상장 전, 상장 당시, 상장 직후까지는 굉장히 많은 홍보와 마케팅과 관심이 있었지만 결국 상장으로 메인 모멘텀이 끝난 이후로는 이제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재단 입장에서는 한국 유저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리텐션이 돼서 플랫폼 안에서 계속 활동하는 비율이 좀 적고 반면에 또 코인원 같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상품으로 거래가 되는 거래 수수료가 적다 보니까 양쪽 다 사실은 관심이 없다 보니 점점 방치가 돼버리는. 예.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남는 거는 상장만 돼 있고 약간 명실상부한 약간 일종의 어떻게 뭐랄까요? 저희가 주식시장에서는 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약간 껍데기적인 것만 남게 되고 거래량이 없어져 버리는. 예. 결국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이런 거래량이 적어져 버리면 결국 이런 외부에 있는 투기적 세력들이 들어오면은 등락률이 높아져 버리니까 조작도 가능하고 위험성도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방치가 되면은 좀 이런 불건전한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아까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예시로 보여드렸었던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약 5,000원 가량의 거래 대금을 가지고 22%를 또 상승했던 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만약에 이러한 어떤 상승률을 보고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고 네. 했을 때 또 내일이 되면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워낙 예를 들자면은 비트코인이 뭐 10%, 15%, 30%씩 올라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세력과 어마어마한 방향성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거래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하지만 방금 차트에서 잠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차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워낙 좁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만으로도 10%, 20%씩 거래량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 이거를 믿고 이 등락만 보고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은 그 투자금을 손실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진다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거래소들에서 방치를 한다라는 거는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코인들에 또 잘못 들어갔다가 탈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 굉장히 보이지 어렵다고. 않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소위 구조대라고 얘기하는데 예. 구조대가 오기 굉장히 어려운 차트입니다. 사실 저거는요. 예. 이런 코인들을 가만히 계속 또 거래를 지원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수많은 재단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들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상당한 많은 기회비용과 지불을 소모해서라도 이런 다양한 거래소들에 상장을 하려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제 재단 입장에서는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이런 걸 상폐한다든지 아니면 예. 이걸 뭐 상폐를 하기 위해서 공지를 나가는 이러면 결국은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나오고 결국 예. 다시 또 재단들한테 다시 또 그게 공격이 가다 보니 재단과 거래소 간에 미묘한 그런 기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기류들 때문에 쉽게 디지털 자산을 상장하기도 어렵고 더 어려운 거는 상장된 디지털 자산을 상폐한다는 거는 사실은 더 어려운 결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디까지나 저희가 지금 있는 현상과 차트의 흐름 그리고 거래량 등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뭐 그렇죠. 추측하는 네. 정도뿐이지 않습니까? 다만 이러한 어떤 논란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해명하고 마땅한 또 조치를 해야 되는 게 거래소의 당연하죠. 역할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래소는 특히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코스닥, 코스피하고는 좀 다른 약간 일종의 KOTC보다도 조금 더 스타트업 중심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OTC에도 K가 붙나요? 저 KOTC도 이미 많이 커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디지털 자산은 특성상 변동성이 훨씬 크고 그만큼 신기술, 그런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코스피 회사나 코스닥 상장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전 더 공시를 한다고 보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자자 커뮤니티하고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거래소는 약간 이러한 문화를 조성해주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중재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플랫폼과 이런 문화를 조성해주는 하나의 조성자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않다. 예. 그 안에서 결국은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다고 이 프로젝트가 좋다든지 거래소가 뭐 상폐를 했다고 이 프로젝트 나쁘다든지 그런 건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이런 하나의 새로운 공격적이고 활발한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고 이 문화에는 재단과 그리고 투자자 그리고 거래소가 굉장히 하나의 목소리로 이런 문화들을 건전하게 만들어 가야지 하고 이러한 문화 속에서 결국 이런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웹 3.0과 같은 문화들이 계속 창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 투자자나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또 쉽게 접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계기에는 거래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각종 정보들을 통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프로젝트 검증 부분에 있어서 또 가져야 할 책임은 없을까요? 아, 네. 이제 이 부분이 간혹 이제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긴 한데 예, 물론 저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최선을 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의 특성상 일반적인 유저들,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특정한 프로젝트를 접하기 가장 빠른 창구가 거래소이기 때문인 거죠. 예, 결국은 앞서 보신 것처럼 코인원에 있던 도도, 알파 같은 경우도 메인 불장이 오기 전, 즉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전에 코인원이 먼저 상장을 시켜가지고 사실 그 기회를 그 코인원 커뮤니티들한테 제공을 한 겁니다. 예, 그럼 엄밀히 말하면 그 부분은 코인원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미리 소식을 주고 미리 홍보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그걸 통해서 투자적인 좀 수익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훌륭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핫하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 혁신적인 모델들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사실 저는 아쉬웠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커뮤니티 관리가 부족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코인원에서도 이런 추가적인 IR이나 추가적인 커뮤니티 지원을 안 하다 보니 그냥 거래량이 방치가 돼버리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면은 거래소들은 그럼 책임을 지거나 이런 검증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저는 당연히 거래소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책임 부분은 저는 이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거고 결국 이 시장이라는 거는 재단과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런 활발한 소통과 활발한 이런 시장 문화를 조성해서 이 시장 속에서 결국 옳고 그름이 형성이 돼야지 않을까 그런 좀 약간 시장 중심적인 견해를 좀 밝히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 지금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코인원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이 자료 화면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컴퓨터 상에서 지금 여기가 코인원 같은 경우이고 마찬가지로 이 고팍스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영원이 나오지는 않아요. 보면은 유사 영원이죠. 예, 뭐 1원, 네. 999원, 1,000원. 그 0.00101은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지 같다고 모르겠죠. 아마 이 봐야겠죠. 최저 주문 가능한 이 금액의 리미트가 없다 네. 수준이겠죠. 저희가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사토시 단위죠. 사토시 단위로요. 네. 예. 또 여기 코빗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굉장히 좀 많이 나오네요. 예. 네. 거래대금 항목에서 여기에도 이제 비로소 네. 접근을 그리고, 했는데 네, 영원히 있네요, 코빗도. 예, 코빗 같은 경우에도 영원이 하나 알파 있고 파이낸스 랩인가요? 예, 알파 파이낸스 앱이 거래량이 또 영원 그리고 저 알파는 그 아까 말씀한 알파하고 아니요, 다른 다른 재단, 것 같습니다. 다른 재단입니다. 예, 그리고 대체로 거래대금이 뭐 10만 원이 되지 않는 게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도 이 코빗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했다라고 또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유동성 자체가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국내 거래소들도 이 유동성이 풍부한 곳으로만 몰려가고 있고 예, 이 코인이라는 것이 저희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수많은 백서와 내용,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떤 20, 30대 젊은 층들이 굉장히 빠르게 코인의 변동성이 많은 쪽으로 그죠 불장에 누군가가 많은 어떤 이익을 냈다라는 걸 보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차트만 보고서는 달려드는 성향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은 곳으로만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해당의 지금 어떤 코인원이나 또는 코빗 예. 빗썸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승자승 구조로 간다라고 했을 땐 글로벌 거래소로 봤을 때는 바이낸스가 독보적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국내에서는 모회사가 독보적으로 거래량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유저를 모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해당 지금 보이는 거래소들은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그 코인의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그런 상황이 계속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유동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권석준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또 같이 보자면 이 대한민국의 디지털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상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비단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그 네. 해당 그 상장을 한 그 재단, 코인의 재단에서도 정말로 의지가 있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의지를 표명하면서 거래소는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장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물론 상장할 때 모의에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어떤 계약과 어떤 수수료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은연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 그런 관계들 때문에 지금의 코인원처럼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패를 시키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상황들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재단이 정말 의지가 있는지, 예. 그게 2년, 3년 전의 프로젝트가 아까 황동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에는 굉장히 패턴이 빠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나가 버린 이거 못 쫓아가는 재단이 형국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가 그리고 또 재단한테 또는 해당 재단이 국내에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공시를 하고 안내하면서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어떤 방향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게 조금 더 덧붙이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마다 다 양상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지만 디지털 자산의 프로젝트는 대부분 뭔가 재단과 유저들과 커뮤니티가 같이 이걸 만들어가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결국 다른 코스피 회사, 코스닥 상장사 혹은 미국 상장사들 이런 회사들하고는 훨씬 다르게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와 디지털 자산의 재단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동과 특히 자신을 믿고 자신의 로드맵을 믿고 토큰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과 이런 홀더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지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어떠한 로드맵을 이런 걸 계속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징을 너무나도 더 잘 알 거기 때문에 이러한 좀 문화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랩이 있고 예. 바이낸스 아카데미가 있어서 각자가 엄청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해 홍보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인큐베이션하고 다시 또 상장을 시켜주고 이런 약간 선순환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또 한국의 법규가 있고 한국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뭔가 한국형 모델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대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재단들이 먼저 이런 프로젝트의 완성이 상장이 아니라 상장 후의 산출물 그리고 상장 후에 산출물이 돼서 그런 생태계가 마련이 돼서 움직이는 이런 거를 좀 궁극적인 목표점으로 지향을 하면은 이러한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좀 더 많은 동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블록체인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라 또 탄생하게 된 이 부산물, 우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플랫폼을 또 구성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맞습니다. 자체의 어떤 핵심 역량에 당연하죠. 좀 기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면 어느 정도는 이 시장이 좀 많이 거꾸로 된 게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예. 이제 제 생각에는 워낙 초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초창기였고 그러다 보니 뭔가 궁극적인 로드맵보다 그 단계 속에서의 나오는 사실은 그 마일스톤을 중요시했던 것 같고 이제 사실은 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런 STO가 정말 이제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오히려 STO가 처음 이슈가 됐었던 3년 전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 이 시장이 이렇게까지 성숙하지가 않았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과거를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간혹 들긴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도 황동호 대표님 그리고 권석준 대표님과 함께 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일부 프로젝트, 알파 프로젝트 그리고 도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 코인원의 어떤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 등을 통해서 이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저희 코인레이더는 앞으로도 이러한 중점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또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